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하셨슈? 한반도에 청동기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한 기원전 2000년경, 이 땅의 역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청동으로 만든 무기와 도구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죠. 그것은 권력의 상징이었고 지배의 도구였습니다. 요령 지방에서 한반도 북부에 이르기까지 청동기를 손에 쥔 이들은 주변 부족들을 통합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한민족 역사상 최초의 국가가 탄생하게 됩니다. 고고학적 발굴 현장에서 발견되는 비파형 동검과 탁자식 고인돌은 단순한 유물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약 4000년 전 이 땅에 강력한 정치체가 존재했다는 명백한 증거죠. 특히 탁자식 고인돌의 분포 범위는 놀라울 정도로 광범위합니다. 요령성 일대에서 시작해 한반도 중북부 지역까지, 그 거대한 영역은 당시 이 지역을 아우르던 거대한 정치 세력의 존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고대 문헌들은 이 시기 동쪽에 강력한 나라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를 비롯한 여러 역사서들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중국의 동북방에서 상당한 세력을 떨치고 있었다고 전하죠. 기원전 4세기경에는 이 나라의 지배자가 스스로를 왕이라 칭하며 중국의 연나라와 외교적 경쟁을 벌일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이는 당시 고조선이 단순한 부족 연합체가 아닌 체계적인 국가 시스템을 갖춘 강국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이처럼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한반도와 만주 일대에서 찬란하게 꽃피웠던 우리 역사 최초의 국가 고조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화와 역사가 교차하는 건국 이야기에서부터 철기 문화의 수요, 그리고 한나라와의 치열한 전쟁에 이르기까지 약 2000년간 지속된 고조선의 장대한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청동기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한반도와 만주 지역의 사회 구조는 급격하게 변화했습니다. 청동 제작 기술을 독점한 집단은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주변 부족들을 복속시켜 나갔죠. 이러한 과정에서 군장이라 불리는 강력한 지도자들이 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장은 단순히 부족을 이끄는 추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군사적 지휘권을 가진 정치적 통치자였죠. 요령 지방과 대동강 유역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을 구축한 군장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점차 주변의 여러 부족 사회를 통합하며 영역을 확장해 나갔고, 이러한 통합 과정을 거쳐 기원전 2333년경 고조선이라는 국가가 성립되었습니다. 이 연대는 고려시대의 승려 1년이 1280년에 저술한 삼국유사에 기록된 것으로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한 해로 전해집니다. 삼국유사에 실린 고조선 건국 신화는 매우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옛날 환인의 아들 환웅이 천부인 3개와 3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다고 전해지죠. 환웅은 이곳을 신시라 하고 풍백과 우사, 운사를 두어 인간 세상의 360여 일을 주관하게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곡식, 생명, 질병, 형벌, 선악의 5가지가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 신화에서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부분은 고조선 지배층이 자신들을 하늘의 자손으로 여기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천손 강림 사상은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건국 신화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소이지만 고조선의 경우 특히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형태로 전승되었죠. 환인과 화옹으로 이어지는 3대에 걸친 계보는 고조선 왕실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장치였습니다. 풍백, 우사, 운사라는 관직의 존재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풍백은 바람을, 우사는 비를, 운사는 구름을 관장하는 관리였습니다. 이들이 관장하는 자연 현상은 모두 농경과 직결되는 요소들이죠. 이는 고조선이 농경을 기반으로 한 사회였으며 국가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농업 생산의 안정적 관리였음을 말해줍니다. 실제로 청동기 시대 유적에서는 조, 기장, 수수 등의 곡물 유적이 다량 발견되어
당시 발달한 농경 문화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홍익인간이라는 건국 이념도 이 신화에서 비롯됩니다.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이 정신은 고조선이 단순히 무력으로 지배하는 국가가 아니라 백성의 복리를 중시하는 이념을 가진 나라였음을 시사하죠. 이러한 건국 이념은 이후 한국 역사를 관통하는 중요한 정신적 유산이 되었습니다. 곰과 호랑이의 이야기는 더욱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을 암시합니다. 환웅이 곰과 호랑이에게 쑥과 마늘을 주며 100비일간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했고, 곰은 21일 만에 여자가 되었지만 호랑이는 실패했다는 이야기죠. 이는 각각 곰을 토템으로 삼은 부족과 호랑이를 토템으로 삼은 부족이 존재했으며, 환웅 부족이 이들 토착 세력과 경쟁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곰 부족은 환웅 부족과 결합에 성공했지만 호랑이 부족은 배제되었다는 것은 당시 부족 간 연합의 정치적 역학 관계를 보여줍니다. 환웅과 웅녀의 결합으로 탄생한 단군 왕검은 이러한 부족 연합의 결과물이었던 셈이죠. 단군은 제사장을 의미하고 왕검은 정치적 군장을 뜻하는데, 이 두 명칭이 결합된 것은 고조선이 재정일치 사회였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고조선의 영역은 고고학적 유물의 분포를 통해 추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파형 동검의 출토 범위는 고조선 세력권을 파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비파형 동검은 한국식 동검이라고도 불리는데, 그 모양이 악기 비파를 닮았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죠. 이 독특한 형태의 청동검은 요령성 일대에서 한반도 북부와 중부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발견됩니다. 탁자식 고인돌도 고조선 문화권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입니다. 거대한 돌을 사용해 마치 탁자처럼 만든 이 무덤은 당시 사회의 계급 분화와 권력 구조를 잘 보여주죠. 하나의 탁자식 고인돌을 만들려면 수백 명의 노동력이 동원되어야 했습니다. 이는 죽은 자를 위해 이렇게 많은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강력한 권력자가 존재했다는 의미입니다. 기원전 4세기경 고조선은 절정기를 맞이합니다. 이 시기 고조선의 지배자는 스스로를 왕이라 칭했으며 중국의 연나라와 대등한 외교 관계를 유지할 만큼 강력한 국가로 성장했죠. 중국 사서인 관자에는 제나라 환공이 연나라를 공격하려 하자 신하가 조선과 같은 강국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며 만류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인 당시 고조선이 중국 제후국들도 무시할 수 없는 군사 강국이었음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기원전 3세기 초 고조선은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전국 시대를 통일한 연나라가 동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고조선과 충돌한 것이죠. 연나라의 장수 진계가 이끄는 대군이 고조선을 침공했고, 이 전쟁에서 고조선은 서쪽 영토 2000여리를 잃는 큰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고조선은 수도를 왕검성으로 옮겨야 했죠. 이 패배는 고조선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영토 상실의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고조선은 내부 개혁을 단행했고, 이 과정에서 왕권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기원전 3세기 후반부터 부왕, 준왕과 같은 강력한 왕들이 등장해 정치 조직을 정비하고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해 나갔죠. 고조선의 통치 조직은 상당히 체계적이었습니다. 왕 아래에는 비왕, 상, 대신, 장군, 박사 등의 관직이 있었습니다. 특히 상이라는 관직은 매우 높은 지위를 가진 귀족이 맡았는데, 그들은 왕과 함께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회의에 참여했죠. 더 흥미로운 점은 이들 상이 자신만의 영역과 주민을 직접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이는 고조선이 중앙 집권적 요소와 지방 분권적 요소를 함께 가진 독특한 통치 구조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고조선에는 범금 8조라 불리는 법률 체계가 있었습니다. 비록 현재는 3개 조항만 전해지고 있지만, 이 법률은 고조선 사회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첫째,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둘째,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공식으로 배상한다. 셋째, 도둑질을 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다만 용서를 받고자 하는 자는 50만 전을 내야 한다는 내용이죠. 이 법률 조항들은
여러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선 생명을 매우 중시했다는 점입니다. 살인에 대해 즉각적인 사형을 규정한 것은 개인의 생명권을 국가가 강력하게 보호했다는 의미죠. 상해에 대해 곡식으로 배상하게 한 것은 농경사회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중시했음을 보여줍니다. 도둑에 대한 처벌은 더욱 흥미롭습니다. 노비로 삼는다는 것은 고조선 사회에 명확한 계급 구조가 존재했으며 노비라는 최하층 계급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50만 전을 내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조항은 사유재산 개념이 확립되어 있었고 화폐 경제가 어느 정도 발달했음을 시사합니다. 중국의 역사 한서는 이 법 때문에 고조선에서는 도둑이 없어 집의 문을 잠그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3세기 말 중국 대륙에서는 격변이 일어났습니다. 진나라가 멸망하고 한나라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수많은 유민들이 발생했죠. 이들 중 상당수가 고조선으로 유입되었습니다. 특히 연나라 지역의 유민들이 대거 고조선으로 이주해 왔는데 위만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위만은 연나라 출신의 망명객으로 1000여 명의 무리를 이끌고 고조선에 들어왔습니다. 당시 고조선의 준왕은 위만을 받아들이고 그에게 서쪽 변경을 지키는 임무를 맡겼죠. 이는 고조선이 한나라의 압력을 의식하여 한나라 출신인 위만을 이용해 완충지대를 만들려 했던 전략적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위만은 준왕의 신임을 배신했습니다. 기원전 194년 위만은 한나라가 대규모로 침공한다는 거짓 정보를 흘려 왕검성으로 들어갈 구실을 만들었고 준비된 병력으로 준왕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준왕은 남쪽으로 도망쳐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위만 조선의 성립은 고조선 역사의 또 다른 전환점이었습니다. 위만은 고조선의 전통적 지배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중국의 선진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했습니다. 특히 철기 문화의 본격적 도입이 중요했죠. 철제 무기와 농기구의 사용은 고조선의 국력을 크게 강화시켰습니다. 철제 무기로 무장한 고조선군은 주변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임둔과 진번 등의 세력을 복속시켰고 한반도 남부의 진 지역과도 교류를 확대했죠. 더 중요한 것은 중개 무역을 통한 경제적 성장이었습니다. 위만 조선은 한반도 남부 진 지역과 중국 항나라 사이의 교역을 중개하며 막대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철제 농기구의 보급은 농업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철제 보습과 쟁기를 사용하면서 경작 면적이 늘어났고 수확량도 크게 증가했죠. 이는 인구 증가와 국력 강화로 이어졌습니다. 고고학적 발굴 결과 위만조선 시대의 취락 유적이 이전 시기보다 규모가 크고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당시의 경제적 번영을 뒷받침해 줍니다. 위만의 손자 우거왕 대에 이르러 고조선은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우거왕은 중개무역을 더욱 확대하며 경제력을 키웠고 북방의 흉노와 외교 관계를 맺어 한나라를 견제했습니다. 이러한 고조선의 성장은 한나라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왔죠. 한무제는 고조선이 한나라와 흉노의 연결을 차단하고 한반도 남부 지역과의 직접 교역을 방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원전 109년 한무제는 사신을 보내 우거왕에게 압력을 가했지만 협상은 결렬되었죠. 한나라 사신이 돌아가는 길에 고조선의 비왕장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것이 전쟁의 빌미가 되었습니다. 기원전 109년 가을 한무제는 대군을 동원해 고조선을 공격했습니다. 육군 5만과 수군 7,000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원정군이었죠. 한나라는 고조선을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전쟁은 예상과 전혀 다르게 전개되었습니다. 고조선군은 한나라군을 맞아 완강히 저항했습니다. 특히 패수 전투에서 고조선은 한나라 수군을 격파하는 대승을 거두었죠. 이 승리로 고조선군의 사기는 크게 올랐고 한나라군의 공세는 주춤했습니다. 우거왕은 왕검성을 중심으로 방어선을 구축하고 1년 넘게 한나라군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장기전은 고조선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한나라는 계속해서 병력과 물자를 보급받을 수 있었지만 고조선은 점차 고립되어 갔죠. 더 큰 문제는 내부에서 발생했습니다. 장기간의 전쟁으로 피폐해진 상황에서 지배층 내부에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기원전 108년 고조선 내부에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대신 성기를 비롯한 일부 귀족들이 더 이상의 항전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항복을 결정했죠. 그들은 우거왕을 살해하고 한나라에 투항했습니다. 왕을 잃은 고조선군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고 왕검성은 함락되었습니다. 약 2000년을 이어온 고조선의 역사는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고조선이 멸망한 후 한나라는 옛 고조선 영토에 한사군을 설치했습니다. 낙랑군, 임둔군, 진번군, 현도군이 그것이죠. 한나라는 이 군현을 통해 한반도 북부 지역을 직접 지배하려 했습니다. 특히 낙랑군은 약 400년간 존속하며 한반도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한사군의 지배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라는 엄격한 법률로 토착민을 통제하려 했는데 이 과정에서 원래 8조였던 범금이 60여 조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법 조항이 늘어나면서 통치는 더욱 가혹해졌고 고조선 시대의 소박하고 순박했던 풍속은 각박하게 변했죠. 토착민들의 반발은 격렬했습니다. 한사군에 대한 저항이 계속되면서 임둔군과 진번군은 설치 25년 만에 폐지되었고 현도군도 내륙 깊숙이 후퇴해야 했습니다. 낙랑군만이 평양 일대에서 명맥을 유지했지만 그마저도 토착 세력의 끊임없는 도전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고조선 유민들은 멸망 후에도 저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조선의 귀족과 유력자들 중 일부는 한사군의 지배를 받아들이지 않고 새로운 땅으로 이주했죠. 그들은 한반도 각지와 만주 일대로 흩어져 새로운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후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등 새로운 나라들이 등장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특히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에서는 고조선 유민들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 갔습니다. 고구려의 시조 주몽도 부여에서 남하해 압록강 유역에 나라를 세웠는데 이 지역에는 이미 고조선 계통의 토착 세력이 자리 잡고 있었죠. 고구려는 이러한 고조선의 유산을 계승하며 성장했고 결국 낙랑군을 축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고조선의 문화적 유산도 이후 한국 역사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청동기 제작 기술, 철기 문화, 농경 기술은 물론이고 홍익인간이라는 건국 이념은 한민족의 정신적 기반이 되었죠. 범금 8조로 대표되는 법률 체계와 재정 일치의 통치 구조도 이후 국가들의 영향을 주었습니다. 고조선은 비록 멸망했지만 그 역사와 문화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고조선이 이룩한 국가 체제, 문화적 성취, 그리고 저항 정신은 후대 국가들에게 이어졌고 한민족 역사의 뿌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기원전 2333년 단군 왕검이 처음 나라를 세운 이래 약 2000년간 이어진 고조선의 역사는 한민족이 일찍부터 독자적인 국가를 형성하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음을 증명하는 자랑스러운 유산입니다. 오늘날 한반도와 만주 일대에서 발굴되는 수많은 청동기 유물과 고인돌 그리고 고대 문헌에 남아있는 기록들은 고조선이 결코 신화 속 나라가 아니라 실제 했던 강력한 국가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파형 동검을 휘두르며 광활한 영토를 다스렸던 고조선의 왕들, 범금 8조로 질서 잡힌 사회를 만들었던 선조들, 그리고 한나라의 대군을 상대로 1년 넘게 저항했던 용감한 전사들의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고조선의 역사는 끝났지만 그 정신과 문화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조선 멸망 후 한반도와 만주에서는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이 등장하며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어갑니다. 이들 나라는 모두 고조선의 문화적 유산을 계승하며 각자의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죠. 특히 고구려는 고조선의 영토를 회복하고 더욱 확장하며 동아시아의 강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고전이 뿌린 씨앗은 이렇게 한민족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났고 그 뿌리는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